옛날 충청도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는 덕보라는 젊은이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러 다녔으며, 덕보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캐며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처지였다. 비록 덕보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레 열병에 시달리더니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 결국 침대에 누워버렸다. 효자 덕보는 좋은 약초가 있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다녔고 장터의 의원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다. 의원은 어머니의 손목을 짚어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병입니다. 의원이 자리를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구 밖에 살던 한 노파가 조심스럽게 덕보의 집에 들어섰다. 덕보야, 달국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라. 그곳에서 정성껏 기도하면 하늘이 너희를 도와줄지도 모르니. 그날 밤 덕보는 달국의 정점에 올라 무릎을 꿇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덕보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화창한 대낮, 덕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하얀 토끼가 한 뱀에게 몸을 감긴 채 눈만 깜빡이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토끼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 작은 눈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이고, 토끼가 죽게 생겼구나. 덕보는 급히 긴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뱀을 향해 휘둘렀다. 이 자식, 썩어져라. 뱀은 채찍에 맞은 듯 몸을 움츠리며 숲속으로 도망쳤다. 남은 것은 충혈된 하얀 토끼 한 마리였다. 덕보는 조심스럽게 토끼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야야, 토끼야, 살아있니? 제발 눈을 좀 떠봐.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토끼는 작게 숨을 몰아쉬더니 가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아, 살았네. 다행이다. 덕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토끼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토끼는 벌떡 일어나 덕보의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숲속으로 깡충깡충 사라져버렸다. 허참, 별놈의 토끼도 다 있네. 저놈의 꼬리만 시커멓게 물든 게 영 범상치 않구먼. 덕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토끼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나무를 하러 나섰다. 며칠이 흘렀고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침대에서 눈물만 흘리셨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신을 꼭 살려드릴게요. 덕보야, 이 늙은 애미가 너에게 고생만 시키고 어쩌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만 살아계시면 모든 것이 괜찮아요. 덕보는 아픈 어머니를 뒤로하고 또다시 집신을 신고 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갔다. 쨍쨍한 햇빛 아래에서 땀은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을 돌리려던 그때 숨 너머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응? 뭐지? 고개를 돌린 덕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그 하얀 토끼가 거기 있었다. 꼬리만 까맣게 물든 그 토끼였다. 아이고, 이놈 봐라. 너 그때 도망가고 뭐 했니? 토끼는 눈을 깜빡이며 살금살금 다가왔다. 야야, 가까이 오지 마.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아니면 그때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하러 온 거야? 그 순간 토끼는 숲속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뒤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와 덕보 앞에 내려놓았다. 응? 이게 뭔데? 덕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손바닥만한 낡은 호리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이 산골에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 녀석이 또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을까? 병의 마개를 열자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며 맑은 물결 속에서
별빛 같은 잔광이 일렁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몰이야? 덕보는 호리병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냥 평범한 물 같지는 않은데 이걸 먹으면 쓰러져 죽으라는 건가? 아니면 호랑이처럼 힘이 솟아나라는 건가? 허허. 그는 혀를 찼지만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냥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귀한 것을 주다니. 그때 토끼는 대답 대신 덕보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덕보는 얼떨떨한 얼굴로 토끼를 바라보며 혹시 너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토끼는 깡충 뛰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덕보는 호리병을 품에 꼭 안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허공을 향해 툭 한 마리 내뱉었다. 야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토끼가 약병을 던지고 가는 날도 다 있네. 평생 이런 토끼는 처음 봤다. 남은 것은 손에 쥔 수상한 호리병 하나와 가슴속에서 두근거리는 덕보의 마음뿐이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산길을 터덜터덜 내려온 덕보는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언니, 오늘 제가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아주 귀한 걸요. 방문을 열며 말을 하던 덕보는 순간 목이 턱 막혔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잿빛이 돌며 바짝 말라 있었다. 어머,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미치겠구만. 이러다 진짜 영영 못 일어나시겠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던 그때 덕보의 품속에서 호리병이 굴러 떨어졌다. 이거라도 먹여볼까? 혹시 알아. 이거 드시고 벌떡 일어나실지 아니면 잘못돼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망설임도 잠시 덕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죽을지 살지는 하늘에 맡기고 한번 먹여보는 수밖에. 그는 호리병을 꼭 쥐고 중얼거리며 말했다. 토끼야, 너만 믿는다. 마개를 조심스럽게 뽑자 은은한 푸른 빛이 번쩍 스쳤다. 약물이 어머니의 입술을 타고 천천히 목으로 흘러들자 덕보는 저도 모르게 숨을 꾹 삼켰다. 어머니는 약을 삼키자마자 고개를 툭 옆으로 떨며 반응했다. 어머, 어머, 정신 차려봐요. 놀란 덕보는 허둥지둥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먹인 거 아니야? 어쩌면 좋지? 그러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에 덕보는 그대로 매료되어 주저앉았다. 아이고야, 사람 애관장 다 녹이는구만.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 그날 밤 덕보는 어머니 곁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덕보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언제까지 자고 있을래? 묘하게 맑고 젊은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덕보는 눈을 비비며 구석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 한가운데 얼굴에 꽃 같은 빛이 도는 젊은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누구셔요? 그 여인이 픽 웃으며 덕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누구긴 네 언니지, 이놈아. 예? 어머니라고요? 덕보는 벌떡 일어나 다가가며 그 얼굴을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어제까지만 해고 창백하던 얼굴이 지금은 생기가 돌고 깊게 패였던 주름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이웃집 세대보다도 더 곱고 봄날의 햇살처럼 화사하게 빛났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제는 정신도 못 차리시더니 지금은 멀쩡하신 거 맞아요? 어머니는 허리를 쭉 펴며 싱긋 웃었다. 그러게, 덕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몸이 씻은 듯이 나았는데. 덕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근데 어머니, 왜 젊은 처자가 되셨어요? 진짜 우리 언니 맞는 거죠? 꼭 셋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장롱 위에 올려둔 청동 거울을 집어들더니 자기 얼굴을 뚫어지게 갈아보며 볼을 꾹 눌렀다. 세상에, 이 얼굴과 몸매가 젊을 적 그대로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덕보는 꿀꺽 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보통 물이 아니었구만.
대체 이 물이 뭐길래 사람을 살려놓고 거기다 젊어지기까지 하냐?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멀쩡해진 걸 보니 이제 살아날 것 같았다. 그때 어머니가 거울을 내려놓더니 당안을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다. 아니, 그거 어디 갔냐? 덕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제 그 호리병 말이죠? 어머니가 새그머니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나만 젊어지면 서운하잖니. 너도 한 사발 마시면 어찌하라. 우리 아들 얼굴이 번쩍 잘생겨질지도. 아이고, 어머니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덕보가 웃자 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반짝였다. 그건 마셔봐야 아는 거지. 어서 줘봐. 덕보는 허둥지둥 호리병을 감싸며 아니요, 아니요. 이 귀한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니까요. 애껴 써야죠. 하며 등을 돌려 숨겼다.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한바탕 터져나왔다. 며칠 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들었어? 덕보의 어머니가 갑자기 젊어졌대? 아니,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렇게 됐대? 까만 꼬리 달린 하얀 토끼가 호리병을 줬다던데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됐대.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오래 못 살 것 같던 양반이 어찌 이렇게 변했대? 수근거림은 바람을 타고 장터까지 번졌다. 장터의 주모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만 있으면 나도 15년은 젊어질 텐데. 마침내 그 소문은 마을의 박춘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박춘심은 이 마을에서 욕심 많고 성질이 고약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속 좁은 사내였다. 그런 박춘심이 밥숟가락을 입에 넣기도 전에 아내가 벌컥 말을 꺼냈다. 아니 여보, 덕보집 어머니가 살아났어. 거의 죽어가던 양반이 벌떡 일어나 걷는다지 뭐예요. 그것도 모자라 주름 하나 없는 새 얼굴이 됐다니까요. 박춘심이 밥숟가락을 덜컥 내려놓더니 눈을 가늘게 찌푸렸다. 뭔 소리야. 그 덕보애가 벌써 상여 나갈 판이라 하지 않았나? 내가 그래서 놀랐거든요. 덕보가 산에서 호리병 하나를 얻었는데 그걸 토끼가 물어다 줬대요. 하얀 토끼인데 꼬리만 까맣다고 하더군요. 거기 담긴 물을 먹으니 죽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호리병에 든 물? 박춘심이 콧방귀를 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헛소리 마라. 물이 사람을 살린다고? 그런 미친 소문 믿고 있는 거야? 나만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막에서는 벌써 그 물이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약수라느니 귀신이 지켜주는 물이라느니 별소리가 다 돌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박춘심은 한숨을 푹 쉬며 벌컥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의심과 욕심이 번갈아 번쩍였다. 참말로 고약한 상황에 처하셨구만.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리를 다쳐서 한 발짝도 못 걷겠어. 덕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여긴 물도 없고 이 몸으로 여기 더 있다간 큰일 나겠어요. 사내의 축 처진 어깨를 보던 덕보는 이를 악물었다. 안 되겠다. 내가 업고 내려가야지. 그는 지게를 풀어던지고 사내를 등에 업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덕보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내디뎠다. 조금만 참으세요. 집까지 데려갈 테니 꼭 살려드릴 거예요. 덕보는 사내를 업은 채 숨이 턱턱 막힐 상태로 초가 대문을 발로 툭 차며 들어섰다. 어머, 어머니! 부엌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부엌문을 박차고 나왔다. 덕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산속 동굴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어버하시오. 다리를 크게 다치셨구먼요. 덕보는 사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는 주저할 틈도 없이 물바가지를 들고 나와 사내의 다리를 씻기 시작했다. 붉게 부풀어 오른 발목과 상처날 종아리에 차가운 물이 닿자 사내는 짧게 신음을 뱉었다. 다리를 살펴보던 어머니가 덕보를 힐끗 보았다. 덕보야, 호리병의 물 아직 남았지? 덕보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한데 한 모금 먹여볼까요? 지금 상태가 영 좋지 않으신데. 그래, 일단 사람 살리고 봐야지. 하늘이 준 약수를 썩힐 수야 없지 않냐? 덕보는 조심스럽게 호리병을 꺼내 산행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사내는 힘겹게 삼키더니 곧 숨이 한결 고르게 변했다. 그날 밤 사내는 깊은 잠에 빠졌고 이튿날 아침 거짓말처럼 다리에 붓기가 쑥 빠지고 오래 앓던 두통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사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나한테 먹인 그 약이 대체 뭐예요? 이렇게 멀쩡해지더니 이거 꿈 아니야? 덕보는 슬쩍 웃음을 감추며 손을 휘젓고 말했다. 그건 말 못하죠. 우리 집만의 비밀이에요.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차려 대접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밥과 구수한 된장국, 갓 담근 김치까지 차려주었다. 고맙습니다. 목숨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아침상까지.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고 어여 드세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사내의 손에 쥐어주자 사내는 밥상을 마주하며 빈틈없이 웃었다. 혹시 두 분이 부부세요? 아니면 누님이세요? 사내는 어머니의 고운 얼굴과 젊은 자태에 홀린 듯 멋쩍게 웃으며 물었다. 순간 어머니의 볼이 발글에 물들었다. 그러자 덕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허허, 놀라지 마세요. 제 어머니세요. 사내는 젓가락을 놓치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눈이 동그래졌다. 식사를 마친 사내는 깊이 절하며 말했다. 은혜는 잊지 않겠소이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 초가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이 열리자 어제 그 사내가 아니라 사또 복장을 한 위엄 있는 모습이 하인들과 함께 들어섰다. 덕보가 눈을 휘둥그레 뜨자 사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시차를 돌던 중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다친 것이요.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겠소. 하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수한 마리의 곱비와 곡식 2섬이 담긴 자루가 들려 있었다. 이는 내가 하사하는 것이요. 부디 받아주시오. 덕보는 얼떨떨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사또가 돌아간 뒤 덕보의 마당은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이고, 덕보야, 이젠 부자 됐네. 소에다 곡식까지. 세상에 이런 복덩이가 어디 있어. 부러운 시선과 수근거림은 금세 박춘심에게도 들어갔다. 아니, 영감 들었어? 덕보애가 사또한테서 소랑 곡식까지 받았다잖아요. 박춘심은 찌푸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얼마 전엔 그 집 어머니가 죽다 살아났다더니 이번엔 사또의 은혜까지. 이게 다 그냥 생긴 일은 아닐 게야. 그날 밤 그는 몰래 장터 뒷골목으로 향했다. 달빛이 신압으로 번지는 골목 끝. 허름한 초가문을 두드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발의 늙은 점쟁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이 밤중에 아전나리가 무슨 일로? 점쟁이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박준심은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귀한 물건이 있는데 짐승이 지키고 있어. 토끼 한 마리인데 보통 놈이 아니더이다. 점쟁이가 희미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혹시 꼬리만 까만 토끼 아니더냐? 박준심이 화들짝 놀랐다. 어찌 그걸 아십니까?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산신령의 기운이 깃든 귀물이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놈이야. 함부로 건드릴 놈이 아니다. 박준심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재촉했다. 내가 그 놈을 잡는다면. 점쟁이는 패를 모아 흩으며 낮게 말했다. 그 도끼를 제물로 올리면 잔내 운이 뒤바뀔 걸세. 벼가 열리고 자식복이 들며 권세는 절로 따라올 팔자지. 박준심의 눈이 번쩍였다. 그게 정말이오? 허나 명심하거라.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야 한다. 박춘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씩 웃었다. 좋아, 당장 사람을 풀어야겠구먼.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박준심은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잘 들어라. 요 며칠 사이 산에 하얀 토끼가 나타났다. 꼬리만 까만 놈이요. 놈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라. 대감님, 토끼 잡아서 어쩌시려고요? 진짜 드시려고요? 내가 잡은 건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설마 니놈한테 양보라도 하랴. 잔말 말고 어여 잡아 넣어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도 좋으니 그놈을 꼭 산채로 데려와야 한다. 그날 하인들은 그물과 자루, 긴 작대기를 들고 숲을 뒤졌다. 야, 거기 방금 뭐 움직였어. 봤다니까. 꼬리만 까만 토끼가 분명해. 그때 산 아래 나무를 하러 올라오던 덕보는 숲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아니, 저놈들은 뭐여? 산중에서 왜 저리 설대는겨? 곧 그의 눈에 하얗고 까맣게 물든 토끼가 들어왔다. 토끼는 이리저리 재빠르게 몸을 돌려 하인을 따돌리려 했지만 순식간에 그물이 휙 날아가고 토끼는 자루 속에 쑤셔 넣어졌다. 이제 끝났다 이놈아. 그 모습을 본 덕보는 입술을 깨물며 손에 쥔 도끼를 꽉 쥐었다. 저놈들이 토끼를 왜 잡아가는겨?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는 발자국을 죽인 채 조용히 그들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소.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하인들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박춘심의 집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솥이 걸려 있었고 물은 이미 펄펄 끓고 있었다. 대감님, 드디어 잡았습니다요. 하인이 내민 그물 안에는 축 늘어진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있었다. 박준심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래, 이놈이 바로 복을 물어다주는 그 토끼지. 이제 내 차례요. 이놈을 삶아 그 기운을 내가 몽땅 받겠단 게. 그 옆에 점쟁이 노인이 등잔불처럼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놈은 신령의 기운이 깃든 재물이야. 그냥 삶아선 안 되지. 그럼 어찌해야 하? 꼬리부터 지지고 심장을 끓여 채를 올려야 하네. 여기저기 다친 토끼는 눈꺼풀은 감긴 채 떨리고 숨결만 가쁘게 이어질 뿐이었다. 박준심은 벌겋게 끓는 솥 앞에 다가섰고 토끼는 양귀를 잡힌 채 힘없이 발만 버둥거릴 뿐이었다. 그 순간 덕보의 발에 차여 토끼가 뒤집혔다. 펄펄 끓는 물이 마당에 확 쏟아지며 하인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했고 박춘심은 놀란 나머지 손에 쥐고 있던 토끼를 덜컥 놓아버렸다. 토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껑충 뛰어올라 그대로 덕보 품에 안겼다. 박준심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이놈이 미쳤구먼. 감히 남의 집 마당에서 소란을. 내가 잡은 토끼야. 덕보는 헐떡이며 토끼를 안고 말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살려야 할 목숨이요. 그걸 죽여 제물로 바치겠다고요? 신보를 곱게 쓰셔요. 남의 복을 타면 화가 먼저 오는 법이. 박준심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덕보는 토끼를 품에 꼭 안은 채 앞만 보고 달렸다. 덕보의 품속에서 토끼가 힘없이 늘어졌다. 숨이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다. 안 돼, 조금만 버텨라. 덕보는 집안 장독대 뒤로 달려가 숨겨둔 호리병을 꺼내 토끼의 입가에 댔다. 맑은 물이 입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토끼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희미한 연기처럼 아른거리던 빛은 곧 토끼를 감싸며 빙글빙글 맴돌았다. 뭐여 이게? 눈을 동그랗게 뜬 덕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토끼의 몸이 서서히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갔다. 하얗던 털이 옅은 옷자락으로 바뀌고 붉은 입술과 맑은 눈매를 지닌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덕보를 바라보았다. 놀라셨지요? 덕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누구셔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덕보님, 저는 산신령의 막내딸 아리라 하옵니다.
신령의 따님이 왜? 저는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한 사내를 사랑했지요. 그 죄로 흰 짐승이 되어 벌을 받았고 긴 세월을 속죄하며 지냈사옵니다. 이 몸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이 목숨 걸고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덕보에게 공손히 절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그때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춘심과 하인들이 덕보의 집으로 뛰어들었다. 내 토끼 내라, 이놈아! 하인들과 춘심은 마당과 집안을 뒤졌지만 토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리는 춘심을 똑바로 바라보며 호리병 하나를 내밀었다. 이 물이 갖고 싶어 그 토끼를 죽이려 한 것이지요. 여기 있소이다. 아리가 내미는 호리병을 본 춘심은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손을 뻗었다. 그래, 바로 이 물이구만. 어여 이리 내놓으시게. 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단숨에 털어놓고는 만족스러운 웃음에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심의 눈이 멀었던 박춘심은 혀가 굳어 말문이 막히고 두 눈마저 멀어 밤낮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 집은 곧 인적이 끊기고 잡초만 무성한 폐가로 변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다. 그게 다 하늘이라뇨. 욕심 부리더니 꼴 좋지 뭐야. 그날 이후 아리는 사람이 되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덕보와 혼례를 올렸다. 꽃이 만발한 봄날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와 박수치며 말했다. 효자 덕보가 마음이 곱다더니 참 복도 많네. 그런 집안은 뭐든 잘 풀리는 법이야. 그 후로 덕보의 집에는 봄이면 마당 가득 들꽃이 피고 겨울이면 온기 가득한 아랫목에서 세 식구가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살았다.